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 QEM 또 인창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창고가 여러 면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입학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역 일반고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인창고 재원생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좀 프로그램들 또 어떤 식으로 고1이 지금 대입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점들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학한 지 2주 정도 됐네요. 네. 근데 코로나가 너무 지금 확산이 돼서 약간 학교 다니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도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오르기만 하진 않겠죠. 이제 정점에 이르면 곧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또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치동 아폴론 교육 또 이공계의 별이라는 네이버 카페 입시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공교육과 사교육 쪽에 뭐 교육청이나 또 일선 고등학교에서 진로 진학 강의 상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EM에서 이렇게 설명회도 진행하면서 또 여러 학생들의 어떤 상담, 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좀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입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서서히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차이를 정확히 인지한 후에 그것에 맞춰 대비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원하는 성취도를 얻고 또 나의 꿈이나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생 학교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네 가지 비결이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이제 QEM의 또 입시 밴드에도 포스팅을 한 글인데요. 혹시 QEM 입시 밴드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또 가입한 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창고 분석, 오늘의 어떤 메인이죠. 인창고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창체 프로그램이나 우리 학생들의 학생부를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대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열, 이과, 자연계열을 생각하면서 인창고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아마 과학 중점반 운영의 매력을 느끼고 지원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과라면 무조건 이제 과중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 또는 과중반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들을 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또 이제 인창고의 과거에 대학 뭐 올해 합격한 사례, 과거에 합격한 사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그 인창고에서 잘 적응하고 또 인창고의 어떤 프로그램들, 특화된 그런 활동들을 잘 활용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고등학교 학사 일정입니다. 이제 시작됐죠. 오늘 이제 3월 중순. 내일 이제 학부모 총회로 일단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비대면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부모 총회, 뭔가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시지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관심을 갖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학부모 총회 이후에 이제 어떤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뭔가 학급 특세 활동이라든지 자율 활동에 속하는 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 4월 말에 가장 좀 두근거리는 지필 평가가 처음 이제 고1들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 4월 중순까지 이렇게 학교 진도를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이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력의 성과를 그리고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지금부터 또 한 달여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학사 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 중학교와 다를 바가 없지만 이런 활동들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그냥 수업 준비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죠. 수동적이어도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90점, 80점, 성취도 A, B, C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선만 넘으면 내가 성취도를 받고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변별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수, 영사과 뭐 역사나 도덕, 기술, 가정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긴 하지만 정말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나 상식,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기 위한 그런 베이스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의 폭이 뭐 넓거나 깊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1 올라가는 중3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벼락치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왔고 이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도 벼락치기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뭐 전공, 적성 사실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도 학교 생활 기록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창체 활동이라든지 교과 세특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뭐 특수 목적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성취도 외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또는 뭐 진로에 대한 탐색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학생부 뭐 그렇게 영향이 없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는 완전히 이제 판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도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통 과목, 기초 과목 해서 국수, 영사과, 뭐 과학탐구 실험, 뭐 한문 이런 과목들, 한국사 과목들이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비교적 비슷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마 입학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떤 거 고민 시작했습니까?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학급 임원 해야 되나? 학생회 활동 해야 되나? 이런 걸로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선택이 학생부나 또는 나의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벌써부터 이제 뼈저리게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학업 성취도 면에 있어서 중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A, B, C 이렇게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개념, 그러니까 친구이자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의 난이도, 원점수를 떠나서 몇 퍼센트 안에 드느냐에 따라서 등급으로 우리 학생들의 과목별 학업 성취도가 결정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평가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평가라는 거는 이제 3월 24일 날 전국 고1 연합학력평가가 있는데 이제 경기도 지역 친구들은 응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6월 달, 11월 달 이렇게 응시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전국에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한번 실력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정시 가능성까지 나중에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전국 평가가 또 이제 의미 있게 학사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받아서 이제 어떤 목차들을 보고 또 학습을 해나가면서 이제 느껴가겠지만 이 개통성이라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때 다루고 배우는 학문들의 넓이와 깊이는 중학교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지고 적당히 외워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탐구하고 검색하고 책도 찾아보고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뭐 동아리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나 사회현상, 자연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활동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랑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관심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부 전체의 활동들 선택, 그 다음에 교과별 어떤 비중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의 그 시작점이 바로 진로에 대한 관심 또는 희망 전공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단 크게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뒤에도 이제 인창고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즉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에도 어떤 경기도 클러스터라든지 주문형 강좌라든지 교육청 온라인 강좌 특히 이제 최근에 2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 강좌들이 더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 또는 나의 진로에 있어서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과목들을 다른 친구들은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강제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학교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학생부 전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누가 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문 분야, 과학 분야, 예술 분야에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너무 이제 신청 인원이 적으면은 폐강될 수 있잖아요. 또는 인원이 너무 적으면은 뭔가 내신 평가 받는데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여러 학교 친구들과 함께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강될 가능성도 거의 없이, 또는 뭔가 좀 그 차별화된 과목들, 일반 고에서는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을 그러니까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되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교육과정, 어떤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또 2학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고 또 신청해서 수강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다면 좀 더 대입에서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경기도 지역에 이제 클러스터 어떤 것들이 이제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가정통신문 나온 거 하나를 제가 따와 봤는데요. 보시면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은 이제 과학고나 특목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이었어요. 일반고에서는 거의 이제 개설이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과학 중점 학교들에서는 저런 게 개설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는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편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경기도 지역 학교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광고라든지 국제 경제라든지 또는 어학 계열 쪽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일본어 회화나 중국어, 그다음에 이제 IT 쪽, 소프트웨어 쪽 관심이 있다면 프로그래밍 수업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 아쉬워만 하지 말고 이런 수업들을 적극적으로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참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A, B, C 이렇게 절대평가 기준으로 가는데요. 사실 일반 선택 과목들 또는 수능에서 우리가 응시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과 겹치는 과목들은 대부분 여전히 상대평가로 등급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창고 한 학년을 우리가 200명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명 중에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이번에 이제 지필평가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 점수, 그다음 1학기 수행평가 점수, 그다음에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죠. 점수를 다 합산을 해서 그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성적 순대로. 그럼 국어 과목에서 200명 중에 상위 4%몇 명이죠?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8명까지는 인창고 국어 1등급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2등급까지는 누적해서 11%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2등급 안에 들어야겠어 라고 한다면 200명 중에 22등, 대략 2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쉽지 않죠.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평가를 이제 겪게 되면 중학교 때 뭔가 벼락치기를 하거나 적당히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요령껏 이렇게 치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꼭 중간고사를 그르치고 나서 뒤늦게 깨닫게 되면, 물론 이제 엎질러진 물을 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처음부터 물을 엎지르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학습적인 전략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신 체계가 잡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등급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 성적, 고등학교 교과 성적을 우리는 이제 대학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 될 텐데요. 이제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아이가 5학기 동안 다닌 내신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수, 영사과 내신 몇 등급 해서 그 평균 등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A, B, C 받은 거를 그 대학교의 방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점수를 낸 다음에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동아리를 들었고 과세특에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칭찬을 들었고 교과부장으로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가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숫자로만 우리 아이가 평가되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그래서 작년 입시부터 이제 주요 대학에서 교과 전형 중심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제 올해 23학년도부터 이제 주요 대학들이 100% 교과가 아니라 이런 거죠. 아, 내신만 너무 뚫어지게 봤더니 그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어떤 인성이라든지 대학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학생부도 살짝 봐야겠어. 니네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생활했는지 그 평가도 좀 봐야겠어. 그래서 이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보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내신을 계산한 정량평가에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가미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 학주는 20% 서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탐색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내신이 좋아도.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나 서강대는 내신 자체도 세특을 포함해서 이제 정성 평가하는 그런 부분, 진로 선택 과목들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동국대가 대표적이었는데 올해 이제 건국대, 경희대 이런 학교도 서류 30%를 집어넣으면서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활동이 의미 있게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 쉽게 얘기해서 내신이라고 말하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번 중간고사부터 좀 짚어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참고로 고려대학교 학종 가이드에서 제가 이제 빨간 부분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자, 우리는 단순히 교과 등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만 하지 않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수 과목,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수 과목. 특히 이제 최근에 주요 대학들이 진로 역량이라 그래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이수 과목을 얼마만큼 이수했는가, 수강 신청을 했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해서 네, 좀 깊이 있고 다양한 전공 관련 과목을 첫 번째 신청 제대로 했니? 두 번째 신청을 했다면 그 과목에서 너의 성취도, 뭐 내신이 됐든 ABC가 됐든 성취도는 어떠니? 세 번째는 그 과목의 세특에서 너의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활동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됐니?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이 일단 어떤 걸 이수했느냐. 두 번째, 이수자 수가 적으면 우리가 이제 내신 따는 게 대단히 힘들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 3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2등급만 받으려 그래도 6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나름대로 물리에 자신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 30명 가운데 6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6등이 아니죠. 네. 11%니까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을 나는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신청을 못 하겠어가 아니라 그렇게 인원이 적으면 그런 핸디캡을 잡아주겠다, 이해하겠다라는 게 이수자 수입니다. 저거는 이제 과학과 같은 특목고에 워낙 학교 전체 인원이 뭐 60명 한 학년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배려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인데 아니 등급만 잘 받으면 되지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학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보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다시 임창고 얘기로 돌아갈게요. 200명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1등급까지가 4%니까 8등까지가 1등급이죠. 그러면 9등을 해도 2등급입니다. 아깝게. 그럼 우리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등급을 너무 아깝게 못 받았어. 억울해하지만 자, 일단 9등으로 2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일단 3등급이 네, 23%까지니까 3등급이 네, 그래서 한 200명 기준으로 하면 46등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렇죠? 2등급은 몇 등까지죠? 11%니까 22등. 네, 그러면 22등으로 2등급을 받은 친구랑 9등으로 2등급을 받은 친구가 같은 평가를 받는다. 정당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수자 수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죠. 네 가지 수치를 가지고 학생부를 보면 석차가 안 나와 있지만 그 과목의 예상 석차를 추정해낼 수 있고 그게 입사관들의 프로그램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단 1점이라도 원점수를 높이면
석차가 올라갈 거고요. 그 예상 석차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점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90점, 92점, 100점 시험이 쉬워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석차를 올린다는 의미에서 원점수를 최대한 받아야 한다는 그런 평가.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실수하거나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거나 또는 시간 관리를 못해서 아는 문제를 틀린다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원점수가 떨어진다면 그건 곧 등급의 하락도 등급이지만 석차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원점수 단 1점도 소중히 여기면서 집중하는 그런 학습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사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이렇게 폭이 다르죠. 존재하는 영역의 그런 넓이가 다릅니다. 범위가 달라요.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위 4% 1등급이고요. 그 다음 7%까지가 2등급이고요. 그 다음 12%까지가 3등급이고 그 다음 4등급까지가 17%다 보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은 4등급까지가 40%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이니까 4등급까지 40%, 그 다음에 6부터 9등급까지가 40%니까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무려 어떤 과목에서는 20%가 나오는 거예요. 200명으로 따지면 40명 정도가 5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저기 안 들어가겠지. 우리 아이는 안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거는 내가 어떤 태도로 공부하고 어떤 학습 전략과 학습 계획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등급이 남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4등급, 5등급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그만큼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제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영역에서 본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평가 모의고사 성적표는 아마 이제 6월 이후에 받아보실 텐데 사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범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사탐과 탐을 같이 보기 때문에 실제 수능 어떤 뭐 시간이라든지 문제 어떤 그런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수능과 유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학년 때는 그냥 한번 간을 본다. 그래서 저는 1학년 친구들 또는 2학년 친구들한테 국영수는 최소한 모의고사 당일날 집중을 해서 보자. 영어 원점수 중요하고요. 국어 수학에서 어느 정도 내가 기본 실력으로 따로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진 않고 아니면은 기출문제 한 번 정도 작년 거 풀어보면 EBS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이제 공짜로 다운받아서 풀어보면 좀 준비가 되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내신에 충실했던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학급 석차, 학교 석차, 전국 100분이라는 게 나오고 요거에 의해서 아까 내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국영수에서 2등급, 3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치면 1등급, 2등급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내신 따기 힘든 어떤 교육특구나 자사고나 이런 지역에서는 학교 내신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 내신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우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성적표가 나오시면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100분위가 90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저 과목에서 상위 10% 안에 든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오답표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과목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1학기 때는 1학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당일날 좀 집중하고 한번 출제 경향이나 나의 어떤 수능 경쟁력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4가지 비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 그 입시밴드, QEM 2022 입시밴드에도 제가 올렸고요. 네이버에 가시면 이제 이공계의 별이라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이공계의 별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공식 컨설턴트 입시연구소장을 하면서 이제 포스팅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던 댓글이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거죠.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 되게 입학 전에 되게 떨렸을 거예요. 걱정도 되고 예, 나름대로 이제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텐투텐 하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했지만 딱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일단 새로운 친구들 서먹서먹할 수 있잖아요. 뭐 중학교 때부터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또 고등학교 수업 내용들 수학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학, 사회 이런 내용들도 중학교 때보다 확실히 내용이 깊이가 깊어졌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무뚝뚝하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학생부 잘 안 적어주신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 소문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누구나 하는 것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고민을 갖고 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면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거나 관심을 갖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친구들한테 대화를 청하고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수업 시간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시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열심히 했는데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자, 내신이 상대평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와, 4%, 11%, 23% 만만치 않겠는데? 그것도 한두 과목도 아니고요. 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걱정을 뭔가 자신감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겠지만 그 외의 시간표, 이제 주간 계획표를 이렇게 짜면서 그 외의 시간에 자기 주도 학습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인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학교, 학원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주도적이고 본인의 약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것인가 계획과 실천과 평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는 제가 예금이 아니라 적금으로 목돈 만들기라는 표현을 한 게 그런 거죠. 뭐 순식간에 그냥 시험날 내가 대박을 칠 거야. 수능날 대박을 칠 거야. 시험날 집중할 거야. 나는 뭐 직전에 해야 뭐 집중이 더 잘 돼. 이런 생각들 하지만 지금 오늘 국어, 영어, 수학 문제들을 풀고 단어를 외우고 제시문 분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하나씩 본인의 내공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신 지필고사 때 또는 수능 때 어떻게 발휘될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똑같은 기출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들이 실제 시험에서 실력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쌓듯이 그래서 매일매일 단돈 1,000원도 좋고 단돈 2,000원도 좋고 그렇게 적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새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의미 있는 금액을 만들듯이 우리의 학습량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난생하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피곤하고 힘들지만 단 1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고 단 5개의 수학 문제를 풀고 2개의 국어 제시문 이런 노력들을 조금씩 쌓아 나가면서 이런 내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할 핑계를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뭐 학교 자율활동이나 이런 거 이제 참여하다 보면 학급 회의가 늦어질 수도 있고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늦게 끝나서 뭐 학원 늦었어요. 오늘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 또는 오늘 자기주도 학습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계획한 거 반도 못했어. 내가 반을 못했다면 집에 가서 그 못한 반을 채우고 그날을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학교 활동을 했으니까 변명거리로 위안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 뭐 교내 봉사 활동 하느라고 그 다음에 학원 숙제 하다 보니까 내가 따로 계획해 놓은 그런 어떤 오답 노트 정리하는 시간 단어 외우는 게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리고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네 비가 오려나 뭐 허리가 안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심지어 어떤 친구들 진짜 그런 친구도 봤어요. 친구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 하러 가요. 고등학생이. 친구가 오늘 남친이랑 헤어져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좀 있어줘야 되고 진짜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는 거죠.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수가 발생을 했다면 오늘 나의 계획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니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는 시간을 줄이든가
아니면 내 다음날 일찍 일어나든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학습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평일날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 마무리 짓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주의 주말의 시간을 따로 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이게 지금 최상위권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들이 IQ가 뭐 엄청 뭐 멘사급이라서 정말 머리가 좋아서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엄청 신경 써줘서 그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규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되게 냉정해요. 그 세운 계획들을 가능하면 고수하려고 하고, 그게 변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법 플랜 B를 가동해서 반드시 성취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은 친구들과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의 여러 가지 변수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시간을 활용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한테 얼마나 냉정하냐, 아니면 자기한테 얼마나 관대하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슬기로운 학교 생활도 관련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전형이라는 차원에서 이 학생부는 학생과 선생님의 상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신다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은다는 게 뭐 선생님한테 아부하고 뭐 먹을 거 사다 주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의 말과 글에 집중하는 친구들, 어떤 선생님이든 그 친구들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수학 교과를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 질문하는 태도, 과제 수행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라도 더 질문받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질문을 하면은 그냥 누군가 하겠지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대답하시고요. 틀려줬습니다.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 처음 가는 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이나 강의를 하러 가는데, 어쨌든 제가 어른이니까 선생님인 줄 알 수도 있고 어른이니까 저한테 처음 보는데도 이렇게 공손히 깎듯이 인사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럼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 볼 때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만으로도 선생님에게 좋은 의미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이 학생부의 기재 또는 어떤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활동에 있어서 그 교과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윤활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좀 내가 소심하니까 내성적이니까 바뀌어야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재들이 되면 요즘 학교들, 특히 뭐 의대를 포함한 최상위권도 마찬가지고요. 인성, 교우관계, 배려, 희생, 이런 것들 같이 봅니다. 상위권 대학을. 어차피 내신 좋고 성적 좋은 아이들의 경쟁에서 그런 것들로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주요 과목 선생님, 담임 선생님 수업에서는 되게 집중하는 척 하다가 막 기타 과목이라든지 별로 안 중요하면 막 딴짓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선생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 있는데, 그런 마이너 과목들의 세특, 또 그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가서 그 1학년 3반의 아무개는 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산만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담임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추천서 역할을 하는 1학년 말에 그 행특에 성적이 괜찮은 학생도 때로는 네거티브한 표현들이 기재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성공 비결을 잘 실천한다면 지금 이제 학기 초지만 앞으로 우리 인창고에서, 우리 학교에서 뭔가 이제 모범생으로서, 소위 말하는 모범생으로서 교우 관계도 좋고, 또 뭔가 대학이 원하는 그런 좋은 방향의 학생부를 기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네 가지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를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3월 달에 이제 들어섰는데, 뭔가 이제 학교에서 뭐 진로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MBTI 적성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상황은. 자, 우리 부모님과 학생들이 반드시 고등학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10년 후에, 그러니까 사회생활,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년 후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나면 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창고 1학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진로 적성 표준화 검사, 또 뭐 진로를 반영한 과목 선택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진로와 관련된 학교 자체 행사들 아마 이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는 인문계열로 갈지, 인문사회계열로 갈지, 또는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로 갈지, 뭐 보건계열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지금 2022학년도 전공별로 이제 경쟁률이 높았던, 쉽게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도 왠지 거기 진학하고 싶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단순히 그냥 왠지 거기 가면은 뭐 전문직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어떤 부와 지위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학생의 흥미와 적성입니다.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 또 잘할 수 있는 분야.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적성 검사, 흥미도 검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충분한 대화, 독서, 기사 검색을 통해서 저 직업의 앞으로 향후 10년 후의 비전 어떻게 될 것까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건계열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 또 환경 분야들도 계속 이제 뜨고 있는 직종이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우리가 이제 문과라는 것들이 뭐 취업이 안 된다, 되게 힘들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융합적인 인재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미래 4차 산업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그렇죠? 인공지능이나 뭔가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인문계열 친구들이 어떤 사고력이나 분석력이 있는 친구들이 대단히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사회과학이나 상경계열 쪽, 그리고 이제 식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미래의 이제 어떤 식량 자원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식품영양학과나 또는 식품공학과, 자연계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기를 끌 거다. 그러면 이런 학과들은 무엇을 배우고 이런 학과를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이 가능하느냐? 자, 우리가 창체활동에 보면, 학생부 창체활동에 보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자율활동은 사실 학교의 행사라든지 학급 임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뭔가 더 드러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또 동아리 내에서 본인이 어떤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가, 참여했는가 이런 걸 이제 적는 곳이고요. 봉사활동 세특은 기록되지 않죠. 이 네 번째 진로 활동은 유일하게 무려 700자, 아까 저희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보다 훨씬 더 많은 700자의 공간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적으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무슨 직업인 특강을 들었다, 초청 특강을 들었다, 선배와의 대화, 보통 이런 것만 적혀요. 그래서 뭐 화학공학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정도의 진로 활동이 기재돼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면 대학이 이 친구의 진로에 대한 어떤 의지나 탐색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학교 활동에 참여한 거에 그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고등학교는 주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탐색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학교 행사 플러스 본인이 진로에 대한 검색, 관련 독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업 탐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진로 희망과 관련된 자질이나 수행한 노력,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 요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학교가 수행한 노력과 활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창구에 아무리 그런 좋은 진로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디딤돌 삼아서 본인이 더 확장해 나가고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어떤 산출물이 있잖아요. 독후 보고서라든지 진로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어떤 경우에는 실험도 추가적으로 이제 선생님의 어떤 허락을 득해서 추가적인 실험, 수업 시간에 다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런 실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좀 보시면요. 구리시 소재 중학생들 A등급 비율을 이제 그 하늘교육 자료를 통해서, 하늘교육이 이제 학교 알림에서 이제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영수 A를 받았어요, 전부. 뿌듯하죠. 우리 아이도 나름 나는 그래도 영어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중학교 때 평가는 제가 아까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평균적으로 구리시 학생들 수학 과목 A등급 받은 비율이 90점 넘은 학생들이 29.6%. 그러니까 30% 정도는 그냥 다 A 받은 거예요.
1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것도 물론 잘했죠. 자, 그런데 영어도 보시면 30% 비슷해요, 비율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제가 내신 등급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켜드리면, 상기시켜드리면 1등급 4%까지, 2등급은 상위 11%까지, 그 다음 3등급은 23%까지. 지금 A 받은 비율이 30%, 영수가 30%였는데 3등급 안에도 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3%까지. 4등급은 40%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다 90점 넘고 영어 수학 잘했어요. 선행도 나가고요. 그런데 성적표가 3등급 내지는 최악의 경우 4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96, 97 이상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방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받지 못했던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치기라든지 무계획적인 실수라든지 감점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또는 틀리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어떤 그런 오답 관리의 부재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된다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창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 지금 이 표준 편차가 일반고 치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수학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수학의 평균이 62점 정도 되는데 A 성취도, 그러니까 중학생 기준처럼 이렇게 절대평가 기준으로 어떤 특정 점수를 넘은 학생들 비율이 43%다.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괜찮은 원점수를 받고도 저기서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데서는 실수 하나 하고 수행평가에서 감점 하나 당하는 게 치명적인 석차와 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어느 정도 버텨내기만 하면은 충분히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A를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런 편차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쉽다라고 느끼는 과목에서 내신 관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틀리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틀릴 때는 석차가 별로 하락하지 않아요. 근데 평이한 문제에서 내가 틀렸을 경우에, 다른 친구들이 다 맞춰주는 문제에서 틀렸을 경우에 석차의 하락폭이 훨씬 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촘촘하고 꼼꼼한 계획과 학습 방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죠.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떤 학생의 실제 상담한 학생이 사례를 갖고 온 겁니다.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던 친구예요, 나름.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일반고. 물론 약간 경쟁이 좀 치열한 일반고긴 했지만 4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3 이런 내신을 예상조차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번 학기부터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집중하고 학습 전략과 학습 계획 면에 있어서 이제는 중학교 때랑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창고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인창고 2022학년도 지금 입학생들 교육과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그 다음에 2학년 때 강제 선택이죠. 필수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과목들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국어, 문학, 독서, 문학과 독서를 2학년 때 끝내게 됩니다. 요거에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3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3학년 때 국어에서 74%를 차지하는 문학과 독서 공통 과목이라고 얘기하죠. 4분의 3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 그 과목 문학 독서를 언제 끝낼 수 있다? 2학년 때 끝내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제대로 수능 준비할 수 있다. 요게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독서를 3학년 1학기 때 빼놓은 학교보다 저는 요게 훨씬 더 유리한 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학, 1학년 때 배울 거고요. 2학년 때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평균적인 거고, 역시 수학 1, 2 역시 말씀드린 대로 74%의 공통 과목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인창고는 국어와 수학을 그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수능 대비까지 본격적으로 좀 끝내놓을 수가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이 벌어지는데요. 2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과목은 언제 결정한다? 1학년 2학기 때 결정이 됩니다. 이제 수요조사서는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지만 1학년 2학기 때 결정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고교 학점제에 약간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 네, 이제 그러면 보세요. 고전문학 감상, 기하, 실용 영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최소한 문과 갈 거냐, 이과 갈 거냐. 문과를 간다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영문과를 갈 친구는 실용 영어를 선택하는 거고요. 국어국문학과를 가거나 문예창작과를 갈 친구들은 고전문학 감상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목 선택이 1학년 2학기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나 전공에 대한 탐색이 반드시 이번 1학기에 선행되어야 한다. 자, 뒤에 가면 더 심각합니다. 자,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과학, 과학사 뭘 선택할 건가? 여기 A라고 적힌 게 있고 B라고 적힌 게 있잖아요. A라고 적힌 거는 내신으로 산출되는 일반 선택 과목을 의미하고요. B라고 되어 있는 건 A, B, C로 평가되는 성취평가 그런 과목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언제? 네, 3학년 때니까 급하진 않네요. 근데 보통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이 거꾸로 듣습니다. 이과생이라고 해서 전부 이과 과목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회문제 탐구에서 탐구 프로젝트, 어떤 공학이나 자연과학 현상을 사회현상과 연결지어서 프로젝트 하는 거 대단히 학종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문과 친구들이 생활과 과학이나 과학사 같이 부담 없으면서 과학적 상식이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과목들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네, 이런 과목들이 있고 자, 인천고등학교 보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언제? 2학년 때. 자, 그렇다면 보통은 우리가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제2외국어가 굳이 필요 없는 공학 계열이나 이과 친구들은 이 프로그래밍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과목은 언제 듣나요? 3학년 때.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수학에서 안정적으로 내신 관리를 해주면서 프로그래밍 과목을 이수하고 진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과목은 내신을 냅니다. A라고 돼 있죠? 근데 3학년 때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학교 1학년 때 많은데 자, 그러면 어떤 흐름? 수학 내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프로그래밍 수업과 정보 수업을 2학년 때와 3학년 때 연결해서 들으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종에서 무슨 과목? 이수 과목, 진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 선택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IT 계열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교육 과정이다. 자, 근데 이제 인창고의 진짜 특징은 이쪽에 나와 있어요. 과목 선택의 폭이 진짜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창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이제 김덕령 교장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제 장학사나 어떤 학종과 관련해서 되게 이제 이쪽 공교육 쪽에서 되게 아주 훌륭한 가치관이랑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으로 이쪽에 좀 알려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창고에도 그 이후로 이런 영향력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교 활동에 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장 선생님 계시다라고 하면은 더 우리가 학종에서 뭔가 이제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특색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몇 개 선택하라고요? 4개 선택하라. 언제? 2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 내가 듣게 될 과목 4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언제요? 1학년 2학기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시면 영어권 문화, 생활과 윤리, 사탐 과목들 경제도 있구나. 좋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물원, 화원, 생원, 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과중반을 선택하게 되면 이 4개를 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택의 폭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별적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3학년 과목이니까 내년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A 과목들이 있고 이건 아무래도 수능에서 선택하게 될 과목을 또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서 좀 차별화된 과목들이 이런 거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이런 과목들 네. 그 다음에 사회과제연구 이런 과목들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런 과목들 그 다음에 제일 가장 이런 투 과목들은 이제 웬만한 일반고는 다 있으니까요. 제일 경쟁력 있는 과목들은 이 실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드러나고요. 어쨌든 대학은 교과서나 이론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했다, 어떤 걸 원리를 이해했다 해서 그치지 않고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산출물을 낸 그런 경험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실험 과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과목들을 택 7이니까 투 과목들을 선택하고도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특히 이과 쪽에 생각하는 인천고 학생들한테 대단히 유리하고요. 이런 과목들도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도 국제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과목들인데 이런 것들도 되게 경쟁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네.
그리고 이제 동아리 선택 지금 아마 바쁘실 텐데 이런 동아리에서도 진로에 관한 부분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정보 컴퓨터, 수학 이렇게 있는데 자, 무조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학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후에 나만의 어떤 재구성이라든지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이 드러내면 정말 금상첨화긴 한데 일반적인 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토론 동아리 있고요. 독서 동아리 있고요. 뭐 자연과학 동아리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좀 넓은 범위의 어떤 동아리에서 본인의 진로랑 연계된 부분의 활동, 토의, 독서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으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혹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동아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울해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1학년 때 그런 데 들어가는 친구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의대 준비하는 친구인데 오케스트라 동아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무슨 스포츠 동아리,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동아리는 합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친구의 인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도 물론 드러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 동아리에서 네,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를 들었느냐 자체로 평가가 좋아지고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참여했느냐, 그게 어떻게 기재되었느냐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동아리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예전에 이제 인창고 학생들이 이제 이제 입시 관련 잡지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 친구는 과학 중점 학교긴 하지만 역사 교사를 꿈꾼다. 아, 그러니까 인창고가 과중이긴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도 정말 매력적인 활동들이나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교사로서 인문학 아카데미나 국제교류나 독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 이 친구도 영상기획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이과 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문학적 감상과 상상력이라는 과목 선택할 수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이런 것들은 일반고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로의 학생들에게 이런 과목들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작용했다. 이 친구는 이제 농업생명과학대 진학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자율동아리가 우리가 대입이 미반영돼서 조금 정규동아리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지만 네, 화학과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수업들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정외과 진학을 생각하고 있고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정치외교관의 통합형 인재로서 유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거를 들어줬다. 그다음에 정법이 있었고 아까 제가 국제정치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 역시 그러니까 다양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다양한 과목 선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인창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빌 언덕이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창고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네, 요거는 이제 동아리는 아니고요. 주제 프로젝트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도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작년에 요런 팀을 짜서 요런 주제로 이제 주제 탐구를 시행을 했어요. 보면 나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 공대 준비하는 친구, 화생공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환경 관련 부분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학이나 건축공학 생각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 외에 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자신의 어떤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인창고에는 많이 있다. 그리고 인창 아카데미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융합 프로젝트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조사하고 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반고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 네, 인창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네,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좀 다른 학교들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활동들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과중 얘기 살짝 하면 일단 과중은 그래도 물화생지 2과목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그나마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2학년 때 물화생지 1 4과목을 국영수에 더불어서 같이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부담이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총 이수 단위를 최소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 수학, 과학 또는 이공계 중심의 활동들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역시 내신 관리에 부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이 흔히 과기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무학과로 뽑는 과기원을 진학하는 데는 이런 과중반 코스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격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일반고 과중 출신이에요. 그래서 물화생지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약점이 없다. 근데 약점이 있어도 물화생지 전부를 다 잘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의 주력 과목을 잡아서 경쟁력 있게 끌고 나가면 과중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중반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선발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공지가 되겠죠? 당연히 교과 우수성 평가니까 과학, 수학, 교과 내신. 그러니까 1학년 때 수학 과목이랑 통합과학 내신, 과학탐구 실험은 뭐 A 받는다 치고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비중이 제일 커요. 네. 그 다음에 수업 태도 같은 것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1학년 때 수학, 과학, 내신이나 흥미가 잘 유지된 친구들 지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내가 과중반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아까 저기 저 정치외교학과 지망했던 여학생이 또 과학과 관련된 수업 일부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내의 과학 교과라든지 과학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과중반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보건 계열을 생각한다라는 친구에게는 사실 물리나 지구과학이 그렇게 메이저 과목은 아닙니다. 즉 화학과 생명과 화학이 메이저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과중반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는 나는 화학공학과를 가겠다. 나는 과기원은 별로 생각이 없어. 그러면 물리랑 화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럼 수학, 물리, 화학 이거는 과중반을 선택하지 않고 수물화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중을 선택해야만 무조건 학종이 유리하다. 근데 거기에 반대 이면인 어떤 내신 관리라는 측면에서 잘 균형 잡힌 태도를 좀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입시에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친구 올해 2022 입시에서 인천고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합격했던 친구는 참 독특했던 게 이제 선생님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학과 진로를 정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경제학과는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 중에서 가장 어떤 수학적 역량이 필요한 전공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경영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과 친구들과 이런 과목들을 경쟁하는 걸 꺼려하거나 학교에서도 말리죠. 이 친구도 미적분을 본인이 수강하겠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과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기하 A 받고 미적분은 2등급 받았어요. 네, 이과 친구들 때문에 어쨌든 1등급은 좀 힘들었지만 2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경제 수학을 이수를 했습니다. 뭐 경제 과목은 당연히 이수했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전부 1등급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수학이 좀 그러니까 수학이 2등급도 나오고 또 수학을 좀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과목이 또 좀 빠지기도 하고 약간 들쭉날쭉한 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 필수적인 이런 과목들 그리고 문과로서 이런 차별화된 과목들을 수강을 했고 여기서 버텨냈기 때문에 다음 교과 통합 심화 융합형 자율탐구 수업에서 본인의 경제학과 진로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한 인플레이션 주제 탐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양적 완화라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돈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걸 주제 탐구로 했다. 요게 이제 학교 인천고에 아까 융합형 자율탐구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독특한 건 아까 동아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경제 경영 동아리를 물론 자율 동아리 형태로 하긴 했겠지만 그 국궁이라고 화랑이라고 있거든요. 그 활을 다루는 동아리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요. 이런 학교 활동들과 이런 선택 과목들에서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시로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한 학생은 2년 전인데 여학생이 이제 이화여대 뇌인지 과학이면 이제 약간 인공지능 또는 심리학 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학과거든요. 자,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 1학년 때 조금 본인이 생명원을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GMO 판정 실험을 했고 이어서 과학 교양 수업에서는 천연 스킨 만드는 걸 생화학적 특성으로 이용했고 자, 이 친구는 과중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과중반 물화생지 이수하면서 내신이 좀 관리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화학 실험과 고급 생명과학 주문형 강좌. 아까 화학 실험은 이제 그 학교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고급 생명과학은 이제 주문형 강좌로 들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한 게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프로젝트, 멘토링, 교내대회 같은 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물론 지금 1학년들은 자율동아리나 교내대회는 거의 참여를 이제 안 할 겁니다. 학생부가 기재는 되더라도 미반영이니까
어쨌든 정규 동아리든 학교의 여러 가지 창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에 더해 이화여대를 학종으로 지원한 친구들은 수능 최저 준비도 필수적인데 이 친구가 국어에서 1등급을 맞아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합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나 뭐 서울대 직유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대학교나 이화여대나 홍익대 이런 학교들은 학종에서 수능 최저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어쨌든 인창고의 이런 프로그램들, 과중반 프로그램들 활용을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일반고를 진학할까 아니면 뭐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뭐 동아고, 와부고, 양서고도 분명히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인창고 어떤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배들의 사례를 볼 때 일반고에서 분명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교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차별화를 시키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세특과 학생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토대로 해서 좀 중간고사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어떤 뭐 인창고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관내 학교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로드맵이나 향후 어떤 학습 로드맵이 학습 전략이라든지 관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네, 또 지금 상담을 받거나 관리를 받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제가 유튜브 채팅창을 보고 있거든요. 잠깐 동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늦게나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질문이 뭐 있으시면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좋고 내용과 관련이 없어도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고, 네,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시면 나중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EM 입시 밴드 꼭 가입해 주시고요. 네. 그 뒤에 또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 또 스타 QEM의 또 실력 있는 교과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방식에 대한 얘기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요, 제가 채팅창으로 답변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고 정말 인창고 좋은 학교니까요. 여기서 좀 잘 준비하고 우리 QEM 학원에서 열심히 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부터 네, 시행착오 겪지 말고 네, 잘 이렇게 이번 1학년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